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오늘 9번째 강의,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로 해서 마무리 하려는 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죠. 근데, 아쉽게도 계약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이제 5월 12일인데, 지금 이제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강의 일정도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일날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한데, 2강 정도가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럼 근대사를 이제 발을 들이겠죠. 제가 사실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할 기회를 이제 잃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라도 이제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제가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벌써 8번이나 강의를 봤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저는 지금 여러분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긴 하지만 뭐 스승의 날도 있고 해서 일종의 제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게 댓글 읽어주는 컨텐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고 댓글이고 아무것도 잘 안 달고 있어요. 안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뭐 수업에 대한 질문도 좋고, 아니면 뭐 학교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저에 대한 질문도 너무 이제 사적인 걸 제외하고서는 제가 이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거나, 또는 이제 저에게 응원의 댓글, 또는 이제 뭐 비판적인 댓글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원하진 않아요. 그런 댓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이제 복습 주간인데, 그 강의 하나 올려서, 강의가 아니죠. 그거 하나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쉽게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서로 눈치 보느라 댓글이나 뭐 질문 이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3반만 유일하게 질문을 이제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을 썼다가 지우셔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알람이 뜨게 해서 보이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당당하게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 남기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 남겨놓고 안 지워도 되고, 아니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 여기다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내셔도 돼요. 그럼 이름이 이제 안 나오고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제가 받을 테니까요. 이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그 Q&A 영상이 안 올라가면은 아무도 질문 안 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앞에 얘기가 길었는데 빠르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번 시간에 이제 사화 정치와 붕당의 형성, 그리고 임진왜란,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붕당 정치가 형성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가 전개가 됐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는지까지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전체 정세에 어떤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한 또 조선의 어떤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9강의 필기를 저번 시간에 8강을 이제 업데이트할 때 같이 조금 올렸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제가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구성에 있어서 원래는 제가 광해군부터 효종까지를 다룬 다음에 제도 변화를 했다가 현종, 숙종 이렇게 제가 썼는데, 수업은 일단 왕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제도 변화를 할게요. 필기 순서는 굳이 바꾸지 않을 테니까 그거 그대로 쓰시면서 필기만 잘 거기다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일단 광해군부터 가겠습니다. 광해군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왕이다 보니까 사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다루는 이제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익숙하실 텐데, 광해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중립외교라는 키워드입니다. 중립외교. 자, 당시에 이제 정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임진왜란의 결과, 명나라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국력이 많이 쇠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진이 급성장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금과 명나라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조선이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고려시대 때 배웠던 송과 고려와 거란의 관계랑도 약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은, 자, 후금 입장에서는 역시 거란과 비슷해요.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으로 지금 쳐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전쟁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조선이 명에게 사대를 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때 도와줬던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조선은 뭐 한다? 명나라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게 후금의 머릿속에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줘야 되지만 후금도 사실 만만히 볼 세력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그 와중에서 중립외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나라하고 후금이 전쟁을 할 때 조선에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한 13,000명 뭐 이 정도 파견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명나라의 군대가 여진족보다 한 4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엄청나게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보냈던 군사도 거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그 전투를 보고 나서 느낀 거죠. 아, 후금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사실 광해군이 처음부터 중립외교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함부로 이제 후금을 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 전략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냐면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그 명분, 의리 이런 걸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 당시의 모든 사대부들, 뭐 신하들이 당연히 명나라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고 명나라에게 사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인 후금하고는 우리가 절대 친하게 지내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근데 광해군은 한번 붙어봤더니 그랬다가는 망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어떤 조공 요구도 막 거절하면서 이제 명나라에게 치우치지 않은, 중간에서 좀 관망하는 그런 외교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거죠. 왕이 왜 저러고 있냐?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의리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광해군, 그러니까 왕자 시절에 썼던 이름, 요걸로 이제 후대까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의리를 저버린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에서야 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왕이 이제 인조예요. 인조는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적인 방향을 광해군하고 반대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무슨 뜻입니까?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후금이죠. 금나라를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기본 외교 전략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렇게 되면은 조선을 한번 좀 건드려가지고 겁을 줘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조선이 이제 명나라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으킨 게 정묘호란이에요. 근데 이때는 막 후금이 군대를 막 많이 끌고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 그 방어하면서 막 이렇게 전쟁이 좀 장기화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형제의 예, 그러니까 이제 후금은 어쨌든 형으로 모시고 우리가 동생 하면서 형제의 예를 맺으면서 이제 일단락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금나라가 좀 더 세력이 커진 다음에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군신 관계를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제 형제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다. 우린 더 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하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청나라랑 싸우냐. 화해해야 된다라는 주화론과 화해를 주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를 임금으로 모십니까? 우리에게 임금은 누구다? 명나라 하나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라는 쪽이 갈라져 싸우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후대 역사를 알고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주화론의 입장이 맞지 않습니까? 저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사고방식은 우리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화론과 주전론이 엄청 팽팽하게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군신관계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전론의 어떤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안 한다고? 알았어. 내가 갈게. 직접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 대피해가지고 뭐 한 달이 넘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이제 남한산성을 보게 되면은 아주 생생하게 잘 이제 나오고 있어요. 뭐 김상원과 어떤 최명길의 주화파와 주전론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한산성에서 정말 힘들게 버텨야만 했던 조선 군대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입니다. 한번 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영화 남한산성. 그래서 이때 이제 굴욕적인 강화를 하면서 결국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덤비지 못하게 왕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여기서 잡혀가는 이제 사람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두 왕자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뭐 백성들이라든지 신하들이라든지 많이 잡혀가요. 거기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어떤 선진 문물,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가가지고 뭘 보게 되냐면은 뭐 망원경이라든지, 당시 이제 천리경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엄청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머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선에도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청나라로부터도 배워야 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소현세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 어쨌든 성리학의 어떤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런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현세자는 인조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현세자의 그런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서 인조에 비해 소현세자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빠와 아들 간에 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현세자가 조선에 영구 귀국을 했을 때 이제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인조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야사에서는 뭐 인조가 열받아가지고 벼루를 집어던져서 소현세자가 그걸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정식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소현세자가 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간에는 뭐 독살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독살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이제 의료사고로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게 두 번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 학자들 간에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정말 아쉬운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개방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때 왕이 됐더라면은 우리가 어떤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또 많이 다루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근의 드라마 더킹인가요? 저는 보진 않지만 그 더킹의 그 세계관에서도 소현세자가 왕이 됐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드라마예요. 몰랐죠? 어쨌든 그만큼 이제 소현세자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이제 효종인데, 효종이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때가 이제 명나라도 이제 이자성의 난이라 그래서 그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중국의 중원을 청나라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조선의 사대부들, 백성들 많은 혼란에 빠졌을 거고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많이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북벌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굴욕도 씻고.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라도 해야 집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장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랑 비슷하냐면은 고려의 그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할 거지만 일단 주장하고 보는 거죠. 야, 북벌해야 돼. 우리 청나라 공격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했다?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초딩 때였을 거야. 아마 이거 책으로 읽는데 이 효종이 이제 신하들이랑 이 북벌운동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잠시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북벌을 해야 되는데 선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 효종의 북벌운동을 보면서 와, 이때 북벌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게도 효종이 죽어가지고 못했어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어요.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택도 없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어쨌든 효종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실행은 결국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제 등장한 사상이 뭐냐? 북벌 이거 체크해야 돼요. 북벌운동. 근데 이때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조선 중화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화주의라고 들어봤나요? 중화사상?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은 나라 이름부터가 가운데.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주변 국가와 조공책봉 관계라는 어떤 외교 관계를 성립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중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랑캐한테. 그러니까 중화라는 게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중국 다음 가는 문명국은 우리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자의식이 되게 높죠. 투철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최대 문명국이야. 우리가 세상의 지금 중심이야 해가지고 소중화주의라는 게 유행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중화라는 표현보다는 조선중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이 되게 자부심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정신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지 저 오랑캐 떼가 뭘 알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후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연행사라는 이제 외교사절단을 계속 파견해요.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들을 이제 배우고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에 엄청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뭐 오랑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직접 가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지? 우리가 지금 뭐 북벌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북학론이에요. 북학론. 북쪽의 학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나라의 어떤 문물이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북학론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개화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사상들이.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게 현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필기 프린트는 이제 한 장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현종은 키워드가 이제 예속 논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대외관계 중심으로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붕당 정치를 기준으로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그 교과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어떤 붕당의 계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다 외웠는데 심지어 거기 안 나오는 것까지 막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전체적인 흐름만 보세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는 얘네가 누구랑 같이 이제 정권을 잡았냐면은 북인이 중심이 돼서 광해군하고 주로 이제 정책을 펼쳤어요. 지금 동인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뭐 북인이 뭔데요?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게 알면 더 머리가 아파요. 어쨌든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었다. 그런데 이제 광해군을 무너뜨린 거죠. 그럼 당연히 이번엔 북인이 아니라 반대 세력일 겁니다. 누가 중심이냐면 이때부터는 서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조선은 서인이 중심인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서인이 메인이에요. 서인이 메인이고 그 옆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뭘 쓴 겁니까 지금? 남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서인이 우세하고 남인이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인 때도 그렇고 효종 때도 그렇고. 그러면 북벌운동을 주장한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서인이에요. 이것도 서인의 주장입니다. 효종 때도 주로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현종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복림대군이, 그러니까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원래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왕비의 아들이면서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대로 따지면 이때도 효종이 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았어요. 원래 원칙으로는.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효종이 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효종이 죽었죠. 상복을 입어야 되는 문제로 싸우게 돼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상복을 얼마간 입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싸움은 뭐냐? 효종이 죽었을 때.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효종의 엄마뻘 되는 자의대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됩니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효종은 왕이지만 둘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1년만 있는 게 답이에요. 라고 주장한 거예요, 서인이. 그랬더니 남인이, 아니, 야, 아무리 예법이 그렇다 한들, 그건 사대부의 예법이고, 효종은 왕인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랑 똑같이 적용을 하냐? 왕은 3년은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권 누가 잡고 있어요? 중심 누굽니까? 서인이에요. 그래서 1차 예송에서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때는 이제 현종도 나이가 되게 어리긴 했어요. 근데 현종은 좀 기분이 나빴겠죠. 어쨌든 우리 아빠가 왕이었는데 우리 아빠를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약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조금 폄하시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러요. 15년 뒤에 이번에 효종의 이제 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에게는 어머님이 되겠죠. 효종의 부인이 죽는데 이 자의대비, 그러니까 효종의 엄마뻘 되는 분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또 싸운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몇 년을 입어야 되냐 이번엔. 그때 서인은 또 이제 비슷하게 주장을 해요. 둘째 아들의 며느리 아니냐. 그럼 얼마다?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남인이 역시 이제 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왕이 우리랑 같은 예법 쓰냐? 안 된다. 1년은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현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서인이 이겼어. 근데 이제 좀 현종이 컸어요. 또 이러고 있어. 그럼 현종이 이번엔 누구 편 들어주고 싶을까? 당연히 이쪽 편이겠죠. 이쪽 편이 어쨌든 왕권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남인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권이 지금 처음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계속 서인이 해오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속 논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조선의 붕당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복 입는 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앉았어? 막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잘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옷을 몇 년 입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스템, 왕이 중심이냐, 신하가 중심이냐, 왕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이게 단순히 3년만 입어, 1년만 입어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2차 예송이 끝나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점점 붕당 간의 대립도 좀 심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현종이 서인과 남인의 손을 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잡아주면서 상대의 당을 막 완전히 몰아낸다거나 죽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붕당 정치가 공존하는 가운데 어떤 상호 견제 비판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다가 왕이 된 게 누구예요? 숙종입니다. 숙종. 자, 숙종에서의 키워드는 환국 정치예요. 환국이 뭐예요? 환국? 저의 손 제스처 힌트입니다. 전혀 힌트가 안 된다고요? 국정이 바뀌는 거예요. 환이라는 거 바꿀 환자고 국은 이제 국정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막 확. 자,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숙종은 아버지 현종 때 제가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숙종은
어떤 아버지 현종 때에 약간 이제 닦아놓은 왕권을 바탕으로, 자,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자, 숙종은, 자, 돌아오세요. 정신 차리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강력한 어떤 왕권을 바탕으로 이 붕당 간의 대립을 자기가 직접 조절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왕이 주도해가지고 이 집권 세력을 교체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남인이 원래 정권을 잡은 채로 이제 숙종이 왕이 된 건데, 갑자기 이제 서인으로 다 바꾸면서 남인을 막 다 쫓아내고 귀양 보내고 죽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서인의 세상이 돼요. 그리고 이때 서인이 남인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숙종이 어느 날 또 서인을 다 내쳐버리고 남인을 막 다 등용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인의 어떤 주요 인물들이 막 죽거나 또 귀양 가거나 합니다. 남인 세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남인을 다 쫓아내고 또 서인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숙종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집권 세력을 마구마구 교체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신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막 냉탕, 온탕을 막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뭔가 생존 본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쫓겨날지 몰라. 내가 지금은 집권하고 있지만 저 왕이 또 언제 변심할지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당이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갑자기 확 국정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결과적으로 남인은 몰락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 황국정치 과정에서. 그리고 서인의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 이제 쟤네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일당 전제화라는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당이 그러니까 전부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예성 논쟁이나 뭐 요때만 해도 뭐 6대4, 뭐 7대3 이런 정도로 나눠 먹었다면은 이 숙종 때부터는 거의 9대1, 뭐 9.8대 0.2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쪽에서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는 어떤 붕당 간의 그 대립이라는 게 단순히 예전에 어떤 공론을 중시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한다기보다는 자기 당이 과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무리를 위한 그런 정치가 된 거죠.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숙종이 뒤늦게나마 좀 이제 고르게 등용하려는 어떤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당연히 이미 멀리 떠나가 버렸죠.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붕당 정치가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 공존이라는 게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공존이 사라진다. 아시겠죠? 이때부터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우리가 영조 정조로 갈 건데 그 전에 정리를 하자면은 각 왕별로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서 한 큐에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해군은 중리배교, 인조는 친명배금으로 인한 병자호란, 효종은 북벌운동, 그 와중에 북학론 제기,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이제 예속논쟁, 그 다음에 숙종은 환국정치,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워드랑 왕을 연결해서 이야기로 잘 엮으시면은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마이크 선을 지금 밟고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막 활동적으로 움직였네요. 그럼 이제 영조 정조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조와 정조입니다. 칠판이 아까보다 한결 좀 이제 여유로워졌죠. 기분이 좋죠. 자, 영조랑 정조를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시기 구분할 때 이제 탕평 정치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제 숙종까지도 이제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전형적인 탕평책 하면은 이 영조와 정조를 꼽습니다.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이제 붕당 정치가 이제 현종 때까지 해가지고 심화되면서 변질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가가지고 황국 정치를 겪으면서 이제 변질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붕당이라는 게 어떤 나라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당의 이익을 위한. 그래서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좀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너무 과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조와 정조는 이제 방식은 비슷해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을 억제하는 건데 좀 더 이제 스마트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영조의 방식을 보면은 일단 영조는 역시 이제 사극에서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봤을 만한 거는 뭐 사도, 송강호 아저씨. 조선에서 제위기간이 가장 긴 왕인데 이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붕당 정치를 이제 이 사람이 끝내기 위해서 이제 이제 붕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영조는 내가 앞으로 탕평 정책 할 거야.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을 놈들은 이제부터 나는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좀 온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나마 상대 당이랑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면서 붕당을 억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억제하려고 했고, 기본적으로 영조는 어떤 붕당 정치의 원인이 됐던 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붕당 정치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보실게요. 살림을 부정해요. 살림 예전에 제가 따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방의 어떤 제야 세력이라고 했죠. 제야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어떤 공론을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대스승이에요. 근데 이 살림이 나중에 가면은 뭐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그냥 관직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마구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정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붕당 정치의 어떤 대립 이런 게 이 살림들의 싸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조가 야, 앞으로 살림 이것들 나 인정 안 해. 너네는 관리가 되려면 너네도 절차 밟아. 너네 일단 집에 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림들이 막 과거 시험도 안 보고 막 그냥 관직을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살림을 이제 부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붕당 정치 막 대립을 할 때 가장 이제 이 말이 센 사람들, 말 심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쳐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정리해요. 이제 서원이 이제 또 붕당 정치 어떻게 보면 온상인데 지역별로 서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출신 서원을 놓고 나 어디 출신이야, 나 누구 출신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원들을 대폭 정리하면서 어떤 붕당의 씨앗을 조금 완화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붕당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시죠? 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놓고 심의겸하고 김효원이 이제 대립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영조가 아예 이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뭐 3사의 관리 선발권, 그 다음에 후임 추천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영조는 막 붕당 정치가 막 일어났어요. 이게 원인은 뭐지? 야, 이거 못하게. 요거야? 요거 없애. 요거 못해. 이런 식으로 약간 정책을 한 건데 좀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정책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없앴다고 갑자기 뭐 안 싸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이라는 건 시행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수치제도 개편 얘기를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런 거를 영조가 시행했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정조로 갑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죠. 우리가 송강호 아저씨가 유아인을 죽였기 때문에 소지섭이 이제 다음 왕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정조의 방식은 이제 영조랑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영조는 내 말 잘 듣는 애들, 나 너네들이랑 할 거야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정조는 애초에 자기가 인재를 고르게 등용을 해요. 그래서 좀 당파가 다르고 정조 자신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능력이 있고 합리적이다 싶으면은 그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정치를 했던, 그러니까 좀 더 영조에 비해서 근본적이고 좀 더 이상적인 그런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가 뭡니까? 영조도 그랬지만 왕권이 강해야 돼요. 왕권.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입니다. 뭐 수원화성까지 해서 뭐 플러스 알파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규장각. 규장각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인데 여기에 이제 학자들을 소속시켜가지고 학문 연구를 하게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뭐 지편전, 뭐 홍문관, 뭐 어느 정도 좀 교집합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을 양성하면서 그 학자들은 대체로 정조를 지지하는 정조의 세력 기반이 돼요. 근데 이제 정조가 대단한 거는 이 규장각에 어떤 사람도 등용이 되냐면은 서얼 출신들, 이런 사람들도 등용이 되더라. 우리가 아직 사회사를 안 배워서 서얼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외면받던 그런 서자들까지도 등용할 정도로 정조는 능력 위주의 어떤 인재 등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계문신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초계문신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험이에요. 시험. 쪽지 시험. 그래서 규장각에 애들 학문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막 시험을 막 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신하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뭐 승진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조의 또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시험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장룡영을 설치하는데 장룡영이에요. 영이 뭘까요? 영은 병영 뭐 이럴 때 쓰는 영입니다. 그래서 장룡영이라는 거는 군대예요. 군대. 정조를 지켜주는 어떤 친위부대. 우리가 뭐 정조도 뭐 암살당한 거 아니냐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데, 뭐 정조가 암살당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암살 위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장룡영 같은 게 있으면은 사실 정조를 좀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왕권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 건설인데, 이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하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도세자를 위한 거였어요. 사도세자. 그래서 이 사도세자를 높인다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조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기능을 옮기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수원화성도 넓은 틀에서는 왕권 강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 수원 왕갈비 통닭 여기 가면 팝니다. 진짜예요. 팔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 교과서가 좀 우겨 넣은 건데, 정조 때 이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장려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들으세요. 설명을. 이걸 해야 되고 잠깐만.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서 이거 설명해야 될까 말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 어떤 가계들 중에서는 시전상인이라는 상인이 있어요. 얘네들은 국가에서 이제 공인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다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이제 가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어떤 일종의 독점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이제 상인들이 있냐면은 난전이라 그래서 벌써 이름이 딱 느낌이 오죠. 난잡하게 들어선 가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 같은 건데, 이 난전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돼요. 그만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시전 상인들이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한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난전 상인들을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얘네들을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왜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막 이러면서 막 효과음 좋죠. 그런 식으로 깽판 치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 실제로 시전상인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독점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전상인들은 소시민이고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조가 앞으로는 난전을 인정을 해줘라.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의 이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폐지하고 난전들도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도록
합시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신의 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그 용어는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까지도 봤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조금 이제 정책을 구분해가지고 두 사람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섞어가지고 이제 왕 누구의 정책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내긴 합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도 정치를 할 건데 미리 예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조와 정조는 되게 스마트한 왕이었고 정책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왕권도 매우 강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조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순조가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왕권은 강력한데 왕이 그 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자, 그러면 이 왕의 권한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스르르르 왕비 쪽으로 가서 왕비의 친척들에게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우리 배웠습니다. 외척이라고 하죠. 외척. 그래서 이 외척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정치, 그것이 세도 정치예요. 다음 시간에 그것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기쁘죠? 자, 어쨌든 오늘도 이제 아마 제 예상보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자, 요즘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좀 춥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이거 들을 때쯤이면 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그 댓글, 그다음에 뭐 질문 이거 많이 좀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